그래서 개인적으로는 9만 달러 선을 찍고 반등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전략과 이탈하고 떨어졌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전략 두 개를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펀더멘탈이 있는, 즉 코인으로 따지면 정말 실생활에서 잘 쓰이는 코인들은 더 많이 갈 거다. 오늘 모신 분은 뉴지스타 공동 창업자시면서 서비스 운영 본부장으로 있으시죠. 문호준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비트코인 오늘 장조 9만 불까지 좀 깨졌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텐데 다시 일단 회복은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세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적이나 뭐 최근에 트럼프 이슈 등등을 영향받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 차트의 흐름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만 달러도 그동안의 그 지지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 9만 달러를 지지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9만 달러를 이탈한다면 7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하면서 투자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앞으로 비트코인 이제 불장이 올 것이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런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더 큰 조정이 올 것이다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우리 문호준 본부장께서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장을 잘 예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10년 뒤, 20년을 뒤를 바라본다면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에 9만 달러 선을 지킬지 말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9만 달러 선을 찍고 반등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전략과 이탈하고 떨어졌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전략 두 개를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전략 단위로 이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투자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그냥 홀딩하는 것보다 떨어진 하락장에는 좀 현금을 확보해서 좀 하락을 해치하고 오를 때는 또 다시 들어가는 뭐 그런 식의 투자를 한다면은 사실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가 좀 걱정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렇다면 지금은 그냥 비트코인을 사서 홀딩하고 쭉 가져가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좀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가장 적절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는 뭐 스타일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문호준 본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제 주변에도 비트코인 투자로 돈 번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국내 3대 거래소 중 뭐 2군데 대표님이 어쨌든 옛날부터 같이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뭐 그분들을 비롯해서 정말 떼돈 번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무조건 홀딩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뭐 절반가량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앞으로도 시장이 계속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이더리움을 그냥 홀딩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상승장에만 매수하고 하락장엔 현금을 보유했을 경우에 그런 수익률을 그린 겁니다. 빨간색이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했을 때 수익률, 파란색은 이더리움, 노란색은 비트코인 수익률인데요. 더 자세히 하자면은 최근 20일 기준으로 현재 이더리움이 최고가에 있다면은 매수, 근데 매수하고 나서 3% 이상 떨어지거나 혹은 최근 10일 기준으로 최저가면 매도, 이것만 반복해도 그냥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홀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수익률, 특히 하락장에서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매매 공식이네요. 네, 그렇죠. 네. 어렵지 않은 공식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더리움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네. 거죠. 이더리움이 최근 며칠간? 20일입니다. 20일간. 네. 최고점일 경우. 그러니까 고점일 경우. 우리가 주식에선 52주 신고가 하는 것처럼. 신고가 매매군요. 예, 신고가 매매입니다. 20일 신고가. 예. 20일 단위로 놓고 지금 신고가일 때 무조건 매수. 네. 그 다음에 매도는?
매수가보다 3% 이상 떨어지거나 아니면 10일 최저가이면 매도하면 됩니다. 아, 단순한데 그렇게 해도 아까 보여주신 표처럼 수익률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저게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4,000%가 조금 넘는데 몇 년간? 이게 2020년 1월부터입니다. 아, 그렇게 해도 했으면 이제까지 데이터상으로 4,000%가 넘게 나왔을 것이다, 수익이. 물론 동일 기간 이더리움도 3,500% 정도 올랐죠. 하지만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이더리움이 결국 올랐으니까 이더리움도 많이 올랐네라는 말이 되는 거지. 만약 2, 3년 뒤에 이더리움이 50%가 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홀딩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 리플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이거에는 적용이 안 되고 이더리움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대부분 코인에 다 적용이 됩니다. 아직은 코인들 간 커플링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인이 비슷하게 움직여서 이런 그 매매 기법이 대부분 먹히고요. 다만 그 비트, 이더, 리플 등등 메이저 코인들 대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그래도 가장 나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문호준 본부장은 젠포트 서비스를 만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젠포트라는 게 이제 퀀트 투자 플랫폼인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퀀트 투자처럼 그런 공식을 적용해서 해보는 거다, 코인도. 네, 그렇죠. 네, 퀀트 투자라는 게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니까요. 네, 코인에서도 그걸 접목해서 퀀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퀀트 투자 보통 그 주식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코인에서도 이 기술적 분석이 잘 맞는다고 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검증으로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분석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네. 뭐 단순히 기술적 분석 같은 모멘텀이나 재무 같은 펀더멘탈을 넘어서서 뭐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스턴 날씨가 우리나라 코스닥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정말 너무 생각할 게 많고 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좀 이론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워낙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 펀더멘탈적으로 이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은 종목들은 결국은 그 실적의 위치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 중에서는 돈 번 사람들 대부분이 가치 투자자인 것처럼.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분석할 만한 요소가 너무 적습니다. 아직은. 물론 점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분석할 만한 요소가 적을수록 당연히 그 분석한 것 기반으로 성과가 더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그 주식은 예를 들어서 뭐 펀더멘털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적이 있고 또 그 서비스나 상품의 어떤 특징, 앞으로의 또 전망 여러 가지 것들에 기반해서 뭐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코인은 사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트로 대응하는 게 맞을까? 이것만 보고 하는 게 맞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불안해하시는 분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 방금 말씀 주신 게 주식은 기술적 분석 요소도 있고 재무 분석 요소도 있고 하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차트가 좋아서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어떤 정치인의 친구라서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A라는 요소만으로 오르거나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일주일 전에는 A라는 요소로 올라서 앞으로 A라는 요소를 기반으로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1년 동안은 B라는 요소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석할 요소가 많을수록 그 분석 값이 실제로 워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무조건 오를 것이다. 그래서 2030년 되면은 뭐 10억 갈 것이다, 뭐 15억 갈 것이다, 20억 갈 것이다, 이런 그 무지갯빛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거는 뭐 미국의 글로벌리 그 되게 유명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냥 들고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에 대한 신뢰가 너무 강할 경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뭐 주식 같은 경우도 그 양자 컴퓨팅이 무조건 잘 될 거라라고 확신을 해서 최근에 돈 번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런 확신을 계속 가져가는데 양자 컴퓨팅이 젠슨 황의 말대로 좀 오래 걸린다면은 돈을 잃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빨리 피봇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돈을 잘 벌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제 주변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본인이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홀딩하는 게 맞고요. 대신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아까 알려드린 정말 심플한 전략을 사용해 본다라든지 그래서 자산의 절반은 직접 투자, 자산의 절반은 퀀트 투자를 해보면서 저울질을 해보면은 훨씬 더 투자 수익률이 나아지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인은 순환매 시장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재밌는 게 제가 2018년부터 2, 3년 정도 매일경제에서 매일 코인 시장 분석하는 기사를 썼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때 했던 말이 지금도 계속 잘 먹히고 있어요. 그때 제가 한 2, 3년 동안 독자분들에게도 죄송했던 게 맨날 같은 말만 썼거든요. 순환매다, 순환매다.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 같은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마이너 알트코인 같은 것들이 계속 순환매가 도는데 비트코인이 먼저 좀 장기적으로 쭉 오르고 이더리움이 따라가고 그 사이에 오르지 않은 소형 알트코인이 순식간에 뭐 3배, 많게는 10배, 하루에도 10배씩 움직이는 뭐 그런 장이 펼쳐지는 거죠. 최근에도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쭉 오르는 동안 좀 소형 알트코인들이 움직이지 않다가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위에서 살짝 쉬어가니까 소형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오르는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살짝 깨려고 하니까 소형 알트코인이 또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는 비트코인이 좀 슥 오르다가 어느 시점 되면 소형 알트코인이 팍 오르고 떨어질 때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단기간에 또 소형 알트코인이 쫙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형 알트코인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크니까 돈 벌 기회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방향성을 보면서 소형 알트코인을 투자한다면은 훨씬 돈 벌 기회가 많아지고 또 하나 최근의 특이점이라면은 오전 9시 기준으로 뭔가 좀 리셋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어제 많이 오른 게 갑자기 9시 기준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오전 9시 기준으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두세 개 코인이 그날 하루 동안 10% 30% 이상씩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요새 자주 나타나니까 요즘 시장에 또 맞는 그런 흐름을 따라서 매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사실 요즘 비트코인은 이렇게 좀 횡보한다고 할까? 약간 좀 하락하고 있다고 봤을 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리플이 뭐 확 튀어 올랐다가 뭐 다시 또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알트코인들이 튀어오르는 것 같아요. 이 디커플링 현상이 원래 이렇게 강한 겁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비트가 먼저 오르고 메이저가 오르고 알트가 오르는 그런 순환매가 사실 수년 전에는 훨씬 강했고요. 가면 갈수록 그게 약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 좀 강해지고 있어서 사실 이런 매매법이 내일부터는 안 먹힐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그런 상관성이 한 95%대였는데 최근에는 한 80% 적게는 70%까지 떨어지는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환매장에서 벌 수 있을 때 지금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주식시장에서 이를 예시로 들어본다면은 과거 닷컴 버블 때 인터넷 좀 한다 하는 기업들은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불과 1, 2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고 그러고 나서는 아마존은 다시 한 3, 4년 만에 고점 뚫고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고요.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아직도 닷컴 버블 다시 고점을 돌파 못했죠. 네. 무슨 말이냐면 커플링 현상이 강할 때는 그렇게 다 같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만 주식시장도 인터넷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 일을 잘하는 회사들이 선별이 되고 아마존처럼 정말 테마주들은 좀 소외가 되면서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들만 올라가는 시장이 나타난 디커플링이 강해진 거고요. 지금의 코인 시장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떨어지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선별된 코인들만 올라가는 시장이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이더리움에 대해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세계 시총 2위인데 이번 상승장에서 다 튀어오를 때 혼자 안 튀어올라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장을 확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중앙 화폐, 그러니까 달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 자체는 1세대 코인으로서 사실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은 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블한 중앙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더리움이 탄생하면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시장이 성장했던 것처럼 이더리움은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닷컴 버블 이후에 펀더멘탈이 정말 있는 인터넷 기업이 오른 것처럼 앞으로는 펀더멘탈이 있는, 즉 코인으로 따지면 정말 실생활에서 잘 쓰이는 코인들은 더 많이 갈 거다. 그런 관점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못 오르고 있는 거죠? 이게 수년 전까지만 하면 아까 제가 그 차트 보여드린 거를 혹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전략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2000년 이후부터 보면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파란색 이더리움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랐고요. 지금은 뭐 솔라나라든지 좀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코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춤하는 건 맞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20일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이 되는데 이것이 코인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더 큰 조정을 가져올 것이냐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그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 수장이 되고 이번에 재무부 장관이 블랙록 BTC ETF에 뭐 엄청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고, 확실히 트럼프가 선거 때 이 약속했던 친가상자산 성향의 정권을 꾸리겠다라는 걸 약속을 좀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시장은 긍정적이겠지만 우리가 늘 주식에서도 그렇다시피 호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 전에 오르다가 호실적이 나오면 떨어지는 것처럼 오히려 취임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코인 시장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긴 하지만 오를지 내릴지 잘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때는 단순무식할 수도 있지만 아까 봤던 9만 달러 선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탈하면 좀 비중을 줄이고 지지한다면 뭐 홀딩하는 뭐 그런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한국 같으면 그거 막 이해관계 상충을 해가지고 욕 엄청 먹고 그거 다 팔아. 감옥 장관에서 가냐 내려와. 마냐. 감옥 네. 가. 맞아. 이런 얘기 할 텐데 이거 어떻습니까? 그 재무부 장관의 비트코인 투자 이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부럽죠. 부럽고요. 얼마 투자한 거예요? 7억? 네. 7억 3천만 불? 그쵸. 네. 그럼 얼마야 한국 돈으로? 엄청난데. 참 많이 부럽고요. 근데 이제 좀 기대를 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심지어 저희 회사가 2014년도에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받았었어요. 아, 그래요? 꽤나 빨리 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포지션을 가져갔었는데 국내 그 규제가 너무 강해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그 규제가 강한 게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모든 산업, 그냥 일반 대기업에서도 부장님 이런 사업 아이템 가져왔습니다 하면은 타사 한 사례 있어? 미국이 한 사례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권도 그런 거잖아요. 뭐 이런 가상자산 규제 관련해서 야 미국도 제대로 된 규제 없는데 우리가 따라갈 그 벤치마크가 없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걸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 트럼프 정권이 이런 어쨌든 규제를 확립을 해주면 우리나라 정부 특성상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규제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블록체인 산업이 그 규제 하나만 잡아줘도
확 성장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상당수의 가상자산 관련 블록체인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넘어서 두바이에 많이 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 많이들 미국으로 가고 또 우리나라가 또 그만큼 많이 성장하면 또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과거의 그런 이 블록체인 가상자산 그 파워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자, 달러 인덱스하고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왜냐하면 요새 달러가 강세잖아요. 인덱스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그 2022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그 달러 인덱스 수준과 지금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2022년 몇 월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9월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게 2022년 당시와 달러 인덱스 가격이 비슷하니 너무 높으니까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해칭 요인으로 오를 거다. 근데 그 왜 오르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달러와 금이 그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처럼 왜냐면은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었습니다. 네. 아니 하루에 1-20% 움직이는 게 무슨 안전자산이야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맥락에서의 안전자산이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통용되고 24시간 거래된다라는 특징 때문에 안전자산인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찌됐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와의 역의상관관계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떨 거냐? 지금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투자 상품으로서의 이 아이덴티테이션을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때문에 오를 것이다라고 쉽게 예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과연 미국이 이걸 용인하겠냐,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화폐보다는 자산으로서 지금 인정을 받으면서 가치를 키워나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디지털 금보다 더 비싼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뭐 엄청나게 동의를 하고요. 이게 제3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거기서는 비트코인이 그 선택이 아닌 필수거든요.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50% 미만인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안 쓰면은 뭐 이제는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은 시대에 서울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못 느끼는 거지만 이미 일상이 됐고요. 특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는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는 그런 것도 됩니다. 바이낸스에 예치한 코인으로 발급한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면 은행처럼 이 코인으로 뭐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미 일상화가 돼 있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이미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다가 트럼프가 인정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CBDC가 발행이 되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뭐 알트코인을 포함한 이 코인과 관련해서 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빨라지는 것 같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빨라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스탑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빨리 하면 한국도 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의 흐름은 어때요? 미국은 빨라지고 있죠.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더 빨라질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CBDC도 그렇고 RWA라고 하죠. 실물 연계 자산. 이런 시장도 뭐 STO라는 단어도 있고 많이 성장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 퀀트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RWA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 배분 투자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주식이랑 채권, 뭐 원자재, 금의 그 상관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면 이런 방식의 투자 방식은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돈을 잃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RWA가 되면은 어떤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냐면 내가 투자하는 자산 중 하나에 롤렉스를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롤렉스는 과거에 가격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하면은 RWA 같은 시장이 나오면
투자자들은 훨씬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퀀트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비트코인 일단 한번 상승장이 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트럼프 이후에 올해 또 더 오를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폭락장이 왔었다. 뭐 70%까지도 빠지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폭락장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요. 폭락장이 오긴 왔었죠, 과거에. 그럼요. 데이터상으로. 네. 보통 어떤 시점에서 폭락장이 왔었죠, 과거에는? 보통 지금처럼 한번 순환이 돌고 나서입니다. 비트가 많이 오르고 이더가 오르고 알트들도 많이 오르고 난 순환이 한번 돌고 나서 폭락장이 주로 나왔고요. 과거에 3-4차례 이상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고 지금도 충분히 폭락장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시장은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촬영 서두에 2가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전략은 9만 달러를 지지하고 오를 경우를 대비한 전략을 하나 사용합니다. 근데 그 전략은 어떤 것은 상관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일 신고가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이들 쓰시는 뭐 정배열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9만 달러 위면 아무거나 사겠다라는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든 9만 달러만 지지해주면 올라갈 거고요. 비트코인이? 네. 특히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지지해주면 알트코인들 중에 아직 못 오른 코인들이 좀 있거든요. 네. 과거에도 한 번 알트코인이 정말 끝장을 보고 나서는 폭락장이 왔기 때문에 아직 알트코인장이 끝장을 봤다고 보긴 좀 무리가 있어서 이 9만 달러 수준에서는 계속적으로 덜 오른 알트코인을 투자해서 하루 이내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잘 먹힐 거고요. 반대로 저는 이제 폭락장을 대비한 전략을 또 뭘 하나 탑재하고 있냐면 매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메이저 코인을 마이너스 7%에 다 주문을 걸어둡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그 촬영하는 시점에 어제 이게 그 6개 코인이 매수가 됐어요. 하루 만에 7%가 폭락해서. 근데 다시 반등해서 계좌 수익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 전략을 탑재하니까 A 전략은 오르면 땡큐고 B 전략은 7%가 떨어지지 않으면 아예 매수를 안 해서 현금이 남아서 뭐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혹여라도 폭락이 나오면 매수를 해서 이쪽에서 해지를 하는, 그래서 양방향으로 수익을 내거나 해지할 수 있는 전략을 채택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네. 결국은 손실을 피할 수 있는 네. 방식으로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근데 그러면은 대신 또 상승장이 왔을 때 많이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저마저도 그런 욕심 때문에 깡통을 많이 차본 입장인데 그럴 때마다 이제 워렌 버핏 선생님의 말이 기억나죠. 코인에서 워렌 버핏 얘기하면은 결국 투자라는 거는 다 뭐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뭐 워렌 버핏이 그러잖아요. 이제 돈을 벌려면 돈을 잃지 말라. 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하지 못함으로써 뭐 정말 코인이 2배, 3배 올랐을 때 덜 벌면 뭐 그만큼 기회 손실이 나는 거겠지만 반대로 잃어버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벌어서 행복한 것보다 잃어서 불행한 게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맞아요.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알면 그래서 상승하라 한쪽에다 완전히 베팅할 수 있지만 그걸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또 수익은 얻어야 되고 양쪽 이게 헤지펀드들도 롱숏 전략을 그렇죠. 같이 펼치는 네. 이런 하나의 이해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뉴지스탁 문호준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복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